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진행하는 메이데이 6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전에도 멘토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출연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과 관련 종목들 이슈와 함께 상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전에 출연하셨던 멘토분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라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셨는지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 안에서 어떤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소비자의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소비재 쪽 이제 식품하고 의류하고 네, 그런 쪽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뭐 변동성이 크고 재밌는 막 그런 업종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식생활, 식습관이라든가 의식주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제에 쉽게 접목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업종이긴 하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을 때 사실 이제 출연하시기 전부터 이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사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뻔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이제 식품 쪽, 라면 쪽입니다. 우리 K라면이라고 하죠. 라면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혼란스러운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라면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계속해서 성장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역대 최대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K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은 2000년 0.91억 달러에서 2022년 7.6억 달러로 이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도 성장률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10%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 라면 수출액 성장률은 14%이고 최근 5년 이제 2017년부터 2022년의 성장률은 15% 가까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라면 수출액 성장률이 14%. 수출액이 연평균 10% 정도 성장. 이거는 우리 김 같은 것도 최근에 뭐 바다에서 나오는 반도체다. 맞습니다. 거의 10% 정도 수준이면은 라면도 거의 반도체급이긴 하거든요. 거의 라면 수출량 자체가 거의 뭐 반도체 성장률과 맞먹을 정도로 거의 성장주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주가는 조금 아무래도 좀 K자형으로 조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K라면이라서 K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자, 아직까지 2023년도, 올해 지금 1월이긴 하지만 2023년도 확정치는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적에 또 중요하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최근부터 조금 한 번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제 2023년 9월 누적으로 했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22.7% 증가를 했고요. 2012년에 이제 2억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2018년에는 4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6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성장률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2023년에는 이제 8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출이 가파르게, 이거는 뭐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출이 잘 되고 있는 K라면 중에서 좀 이제 특별하게 유별나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네. 어떤 라면일까요? 역시나 이제 불닭볶음면이죠. 전체 중에서 66%가 이제 불닭볶음면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국 라면은 이제 불닭볶음면이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그래도 다른 라면들도 좀 특별히 잘 팔리는 곳들이 좀 있습니까? 두 번째라고 하면 역시나 농심의 신라면 같은 경우고요. 이제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을 때 거의 항상 상위권에 이제 차지할 정도로 맛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팔리는 국가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순서로 이제 수출량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뭐 대만,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계속해서 이제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익국들의 순서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K라면을 정말 많이 소비를 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고, 이제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느 작은 섬국가이긴 한데 어디를 가더라도 뭐 중국도 외딴 산골에 있는 약간 작은 동네 구멍가게인데 불닭볶음면은 있다. 맞습니다. 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저도 이 여행 유튜버들을 좋아해서 여행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어디 산골을 가더라도 항상 이제 불닭볶음면은 무조건 팔고 있더라고요. 유튜버를 보시기만 하신 거예요? 네, 직접 가고는 싶은데. 나중에 많이 보셔가지고 같이 한번 가시죠. 아유, 한번 같이 가시죠. 불닭볶음면 먹으러 갑니까? 불닭볶음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불닭볶음면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혹시 불닭볶음면 디스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취향은 네. 아니시다. 이게 사실 우리 매운 떡볶이들도 있고 네. 매운 라면 종류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매운 맛은 제가 입맛이 고급이라고 하면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항의를 받겠죠. 네, 좀 남자분들이 이런 계열의 식품들을 좀 좋아하시는지 전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그렇죠.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든 여자분들이 좋아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라면이 좀 인기가 있어진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K-팝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K-라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기업 홍보나 이제 광고 영상으로 이제 조금 중심이었다고 하면은요, 최근에는 이제 SNS나 뭐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가 중요해지면서 BTS라든지 손흥민, 류현진 등 이제 좀 세계적인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다 보면 되시고요. 또 SNS 인플루언서 홍보로 이제 젊은 전 세계 MZ 세대들에게 현재 많이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들, 특히 이제 BTS가 불닭볶음면을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도 막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았습니까? 네, 이제 BTS-B가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이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이제 송출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K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당연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항상 이제 K 드라마에서 먹는 것들이 이제 라면이기 때문에 이 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면 중에서 실컷 불닭볶음면을 얘기를 했으니까 네,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역시 삼양식품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이거 삼양식품 말씀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삼양식품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뉴스에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라고 접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경제, 주식 이런 쪽으로 접하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불닭볶음면을 만들고 나서 사상 첫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 1조 원과 함께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12%대를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통상 보통 이제 식품 기업들은 5%대의 영업이익률만 달성을 해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2%대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감탄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네, 대기업들은 사실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만 나와도 네, 특히나 이제 영업을 잘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5%대라고 하면 물가 상승분을 라면 가격에 전가를 시켰던 것들도 한몫했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조금 눈치를 주다 보니까 솔직히 원가 대비해서 상품 가격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환율도 약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1,300원대 달러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30% 정도의 이런 환차익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대 영업이익률 매출 1조 달성하면 12% 가까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영향들도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또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삼양식품의 이제 주봉 차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이제 빠르게 돌파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껏 이제 5년간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갭 상승까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때 이제 PER 정도가 한 10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수출도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PER 이제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한 15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 오른 부분이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PER이 18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단 PER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13배 정도인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대 구간 정도가 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이제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 황금색 선이 21선인데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선 하단 부분에 일단 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할 수 있을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라면 수출 이제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 이제 라면 수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식품이 거래량이 역대 최대가 나오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14만 원에서 16만 원 부분들 갭을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지지 구간들을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함양식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런 내용들은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양식품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또 이제 불닭볶음면 관련인데요. 이 S&D를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시가총액이 좀 낮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낮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살짝 이제 약간 뭐랄까 불나방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좀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불닭볶음면에 왜 연관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S&D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제 S&D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에 이제 소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D 같은 경우 현재 주가는 2023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6.7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2021년 9월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에 동사의 주가는 이제 PER 이제 5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PER이 6.7배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좀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배, 7배 수준인데 주가가 올라온 것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더 이전에는 더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닭볶음면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반응이 좀 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 네. 체크 한 번씩 네. 하고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이제 S&D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역시나 이제 주봉 기준으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주가가 18,000원대 부근대에 현재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전고점을 여전히 일단 돌파를 해준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최근 2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거래량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S&D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5일선을 이제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전 고점이고 이제 지금 전 지지점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이 이제 결국은 7.45배까지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10배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제 하시게 되면은 한 24,000원 부근대 정도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시들지 않고 라면 판매 수출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S&D가 시가총액이 한 730억 원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주이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2021년도 액면 분할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액면 분할을 했던 그 매물대, 조정이 상당히 좀 매물도 그렇고, 매도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형성된 주가 밸류 형성을 계속, 우행보를 하면서 한 2년가량 동안 매물 소화 흐름들을 좀 거친 상태에서 이번에 불닭볶음면 그 소스를 판매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주가는 PER 한 10배 정도 수준, 그게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들까지도 또 2년 동안의 매물대 상단 부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고가 지지 구간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D까지 체크를 해봤고 살짝 좀 이제 좀 진지한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하림 이슈입니다. 하림의 이제 HMM 임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네. 참고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대기업 안에 오시면 직접 영상 하나하나마다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제가 네. 다 찍어놨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대기업 안에 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우리 하림 그룹이 HMM을 인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이슈인가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림 그룹이 이제 HMM 매각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동원을 제출했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동원 그룹보다 이제 2천억 많은 6조 4천억을 써내서 최종 경쟁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 본격적으로 HMM 인수를 위해서 현재 협상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금액 자체가 6조 4천억 원인데요. 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조금 다양한 방식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는데 이 페노션에서 이제 아무래도 3조 가량을 돈을 빌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페노션은 조금 악재가 이제 주주 희석 가치로 인해서 조금 악재적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3조 4천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EF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대형 이제 증권사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 쪽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6조 중에서 한 네. 3조 4천억 원 가량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살짝 그런 의구심이 네. 들기도 해요. 네. 이게 가능할까? 8천억 원 수준까지도 아니고 1조 수준도 아니고 3조잖아요. 맞습니다. 웬만한 기업들, 대형 기업의 매출도 이 정도 되긴 힘든데. 그렇죠.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3조 4천억 가량을 이제 빌리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이자가 만 1년에 이제 2,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하림이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요, 57.9%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SPA 주식 양도 계약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HMM에서 이제 1년간 하림이 받을 배당금이 2,800억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증권사라든지 이제 이쪽에서 3조 4천억을 빌린다 하더라도 HMM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인해서 상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HMM이 배당을 해주는 것들, 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자금은 모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3조라는 자금이 지금 당장 이 자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도 힘들고 국민연금 수준에서 좀 운용을 해야 되는 금액 수준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HMM을 믿고 투자하는 곳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조를 확보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인지, 그죠? 그리고 이 지분을 지금 그 판매, 매각 주관사가 대상 기업이 어떤 곳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조 6천억 가량의 연구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분을 산업은행과 이제 해진공이 57.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림그룹이 이제 이 57.9%를 가지고 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1조 6천억 가량의 연구체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발행이 되면은요, 보유 지분 자체가 38.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영권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림에서 이제 1조 6조 가량의 연구체를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이게 만약에 우선 매수권이 성사가 되면은 38.9%에서 다시 55%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과 해양진흥공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과 별도로 연구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3조 가량까지 금액이 좀 커졌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하림에서 연구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것도 또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총 인수 지분은 최종적으로 55%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 상당히 좀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M&A가 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인수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최종적으로 뉴스를 좀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M&A 이슈 관련돼서 우리 뉴스들을 계속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으니 대여에 오셔서 하림 검색해 보시고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심 종목으로 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초과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체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은요, 현대모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6,61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일단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전망인데, 그래도 이제 2024년 전동화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SDV,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죠. 이런 고도화 등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화 부분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시면은 수소차 사업의 통합을 위해서 모비스 수소 부분이 이제 현대차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면 상반기 중에서 이제 수소차 사업이 이렇게 이관이 된 후에 이제 적자 폭이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하반기는 좀 수익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아가 이제 저가형 EV, 이제 EV3랑 EV4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물량 효과가 아무래도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영업 컨센서스는 좀 하회할 수 있겠지만 적자 폭이 수사업부가 좀 축소가 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던 것 같고,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차트 상태가 어떤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현대모비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의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수혜주 운하인데요. 이 수혜주 운하 쪽으로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배가 못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매출이 이제 28%나 되는 부분에서 자동차가 이제 지금 선박을 통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전저점이죠. 전저점 부근에 일단은 다가온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가 이제 이전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폭이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뭐 3%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대형 악재가 나온 것 마냥 장대 양봉으로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보이긴 해도 단순히 주가가 3% 정도 수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수혜주나 뭐 악재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조금 큰 기업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좀 큰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을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3년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2조 원의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신사업 발굴에도 다시 또 2조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일단은 첫 매각에 나섰는데, 이 블록딜 형태로 일단은 매각을 할 예정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빼놓고 일단은 이제 연초 배당 수입과 연계된 이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된 만큼 배당 정책 변화보다는 이제 자사주를 이제 소각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에 관한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을 보니까 상당히 안전 추구형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리스크를 완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요. 지금 시장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측면들도 거기에 한몫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하고 삼성물산을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하림, HM 이슈도 풀었고, 네. 삼양식품 그리고 S&D, 네, S&D까지도 이슈를 상세하게 전달해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관심 종목 두 종목은 앞으로 수익률로 계속 추적해 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무겁긴 한데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좀 깔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요. 추후에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